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추경, 그리고 지방선거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평가해보고 또 격화하는 여야의 집안 싸움을 포함한 여러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그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이제 한 달을 쭉 같이 지켜보셨는데 가장 잘한 것 같은 것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좀 아직은 좀 아쉽다 싶은 것 한 가지 꼽으시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먼저 김연아 전 의원님. 아직까지는 잘하신 게 많아서 한 가지를 굳이 꼽으라면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청와대를 개방하신 것, 이제 물론 거기에는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같이 연계가 되지만 어쨌든 뭐 오랜 동안 30년 동안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던 거였죠. 청와대를 이제 옮기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한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셨고 또 의외로 당초의 우려보다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큰 기쁨과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잘하신 일 그러면 청와대를 개방한 것, 그걸 하나 꼽고 싶고요. 예. 좀 미흡한 점 이렇게 얘기를 듣자면 이제 최근에 조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사 문제입니다. 꼭 검사가 고위직을 갖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검사만 임명해야 된다 또는 검사만 임명한다라고 야당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은 약간 야당의 정치적인 프레임 성격이 강하다고 보지만 결국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지금 조금 기호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싶은 아쉬운 요건입니다. 예, 잘한 것 청와대 개방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도 같이 연결해서 묶어주셨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인사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되셨다는 것에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 문제로 너무 국민적 갈등과 공방이 심했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가장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김연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망사가 될 수 있다. 인사가 망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초반부터 하셔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야당에서의 지적뿐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을 든다면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 인사 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사를 보면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또 안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또 검찰 위주 출신 인사 그런 인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장관도 그렇고 주요 요직의 한 16명 이상이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소통하시겠다고 했으니 민심을 좀 받드는 그런 인사가 앞으로는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한 점은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려와 함께 신선하다고 느낀 거는 출근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는 역대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신선하나 또 기자들이 궁금증을 매일매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좋아 보입니다만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그런 모습들 또 정제되지 않는 어떤 답변들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그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그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하고 차별화되는 모습이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것, 일문일답하는 것,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네, 지금 그렇죠. 취임하고 12번 정도 도어 스태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잠깐 만나서 소통하는 것, 딱 저희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생겨나서 저희도 이제 들어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막 공부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어제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필요하면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참신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저도 저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꼭 소통일까라고 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예. 결국 누구하고 소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들도 매일 아침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막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참신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루 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출근길에 질문을 받다 보면 누구나 다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이제 대통령이 오늘은 그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또 이게 소통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대통령의 모든 업무와 또 소통이 저렇게 매일매일의 현안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저 역할을 이제는 대변인에게 좀 물려주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네. 일일 일브리핑을 예. 함으로써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로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대변인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조금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굵직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고 또 행정부의 수장이십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그 여운을 통해서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좀 같이 논의하고 수기해야 되는 일도 필요한데 이제는 조금 더 정치인의 목소리로 갈 수 있는 단계로 좀 이 도어 스태핑이 한 단계 좀 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오늘 일어났던 약간의 뭐 일부에서는 말바뀜이다. 네. 또 서로 논의되지 않은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도어 스태핑이 계속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하시면서 여당 원내대표나 당대표하고 뭐 즉시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의 답변에서 서로 딴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그걸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는 어떤 하나의 신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그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걸 대변인에게 넘기게 된다면 그걸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또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자기 보좌진들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를 네. 이제 하나의 실천하시는 방법으로 또 스태핑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은 그날의 굉장히 핫한 뉴스 중심으로 가게 네.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답변하셔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답변이 또 다른 뭐 논란, 또 다른 쪽에서의 다른 얘기들로 이야기 자체를 양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조금 다른 단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사실 더 해나가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할 시간도 훨씬 많이 남아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인 지금부터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몸풀기를 한 다음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야 입장에서 각각 보시기에 가장 좀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 도어 스태핑 관련해 가지고요. 네.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본질적인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려와 동시에 이제 신선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예. 이걸 왜 하는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통은 본질적으로는 국민들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네. 그런 답변이라면 그거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문제나 또 검찰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주로 다 장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대통령께서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또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고 고민하고 이런 답변도 동시에 나와야지 이게 소통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이거 소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이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살피시고 그리고 뭔가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압승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성이 뭐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민생과 경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희망했었고 또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힘을 몰아들인 거예요. 국정운영 동력 마련해 주자. 왜냐?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방선거까지는 힘을 몰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민생과 경제 이거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 민심은 금방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화물연대 파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노조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해서 국민들의 위험도 그분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는 거죠. 고속도로 위에서. 네. 그분들도 국민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오불가능 하지 마시고 국토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노사가 잘 협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그럴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잘 해라. 또 국회도 빨리 나서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답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민생, 경제 이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에서의 첫 출발점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제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저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지금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위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직접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국회 직무유기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회가 조금 더 빨리 정상화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원구성의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상임위 위원장 갖고 민주당이 말을 번복하면서 생긴 혼란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양 정당에서 보여지는 사실은 내부 균열, 야당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지금 여당에서도 조금 네.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회의 정상화, 그래서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뭔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 특히 국회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정상 가동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정상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 이 내부 균열이 좀 잡혀야 할 텐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6박 7일간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출국 기간 동안 정진석 의원과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취재진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세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예, 이준석 대표 참 수위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말을 할까 좀 조마조마 지켜보게 되는 게 좀 있는데 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작심한 듯이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같은 당에 있는 당원의 입장으로서 두 분의 설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좀 정진석 의원님이 그래도 좀 연배가 있어서 먼저 멈춰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좀 이준석 당대표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고 당선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다움, 당대표다움, 자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겠다. 자기한테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당대표다움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어떨 걸까? 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나를 흔드느냐, 그런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오히려 그런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본인이 대응을 하고 항변을 하고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 야당에 제시하듯이 선배님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자당내 안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당대표다움이라는 거에 위협받는 것에 지금 굉장히 많은 성토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저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던 그 다음을 포기하고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거 뭐 저희 연달아 이긴 거 네. 또 이준석 당대표가 20대의 표심을 많이 또 모아오고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거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조금 더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내 선배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조금 보다듬어 주셨으면 그리고 젊은 당대표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투쟁과 또 나름 신선한 선거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는 글쎄 다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네.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게 어떠한 존중과 또 어떠한 다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격이라는 게 이제 SNS에 묻혀서 오히려 진짜 소통이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저희 당내에서의 소통 방식이 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SNS를 넘어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설전을 벌이는데요. 조금 전 들은 녹취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김연아 의원님 이제 힘들어하시네요. 보니까 예. 말씀 곤란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시차를 넘어선 이 SNS 공중전을 벌이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내리자마자 저런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보수의 품격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동안에 젠더 갈등 유발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많이 비판도 했고, 뭐 국민들도 비판 많이 했죠.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심지어 나보고 대선 승리의 원흉이라고까지 하더라. 내가 그 말도 참아냈는데 정진석 의원의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굉장히 본인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진석 의원 지금 이제 별 얘기 안 하고 반응 안 보이고 계시던데 결국 별로 얻은 것 없는 손해보는 싸움 아니었나 싶고요. 정진석 정진석 의원에게요. 의원이 정진석 의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년성 당대표의 폐기에 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이렇게 선거를 연달아 그 승리로 이끈 여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오는 것은 윤리 징계권과는 별개로 이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희한한 광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아마 윤리가 24일 열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준석 대표는 좀처럼 멈출 생각은 없는 것 같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 당의 중진들이 말려도 소위 악에 바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이 서운한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조금 그 확전되는 느낌이어서 의미 없는 그런 싸움으로 계속 번지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거 좀 한심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 좀 언어를 순화해서 선택해서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보수의 품격을 좀 찾기를 바라고요. 대선 막 끝나고 나서 첫 일성이 야, 나 이제 여당 대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럼 역대 헌정사의 여당 대표의 모습은 물론 30대 젊은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선함과 어떤 패기와 동시에 그래도 중량감, 무게감 이런 것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중자애하는 것이 어떨까 이준석 대표가 뭐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듣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9일에서 30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순방인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서 유럽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논의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왔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청사 출근길에서 이 회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에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로서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죠. 저희가 그 여당 내에서의 의원과 대표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했고 그 강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앞서 이제 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직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내에서의 사적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민들레, 민심 들을래 뭐 이 모임이라고 만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다 지금 의원을 지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공보 모임에 가입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보 모임을 왜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왜 만드는 것이고 이게 뭐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 겁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공부 모임이 다 개파 모임이냐 이건 저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공부 모임이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법안 하나 발의하려고 해도 10명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주 만나고 또 활동을 같이 해야 서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추진하는 법에 대한 이해도 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회 안에서는 정말 많은 모임이 있다. 근데 이제 모임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개파로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또 세력화되는 경우가 예, 근데 저는 그 세력화는 필요해요. 왜 그 세력화, 뭐 초선 모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보면 이제 다선에 이렇게 대항해서 초선 모임이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모임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혼자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혼자 총리 인준할 때 남아 있어 보기도 하고 당 의원들 다 나가는데 혼자 남아서 반대 투표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모임들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뭐 지금 민주당에도 뭐 철험에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 모임이 결성이 돼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민들레라고 하는 게 뭐 저는 저 모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 저 모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 네. 국정과제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 이건 뭐야.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차관의 이야기를 상임위가 아닌 데서 듣는 것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요? 여당이니까 정부의 얘기는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먼저 찾아와서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못 듣는 것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목소리, 또 일반
정부가 취합하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듣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안에서 다양한 지역의 원래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대변하니까 지역을 좀 안배해서 우리가 못 듣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 지금 가장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야당과에 있어서 야당과 이분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네.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포함해서 지금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던가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면 정말 금상첨화였을 텐데 아직 첫 시작이다 보니까 뭔가 잘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떡 얘기를 하니까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제 뭐 민들레라는 게 뭐 윤들레냐 아니냐, 뭐 윤심을 듣기 위한 뭐 모임 아니냐 이런 오해와 빈축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이는 그 주축이 되는 의원들 역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뭐 윤핵관이라는 게 주축인 두 의원 때문에 그런 예. 것도 같고 이번에 인수위에 들어갔던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 의원들만 모임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첫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열려 있는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다른 면모로 지켜보시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개방된 모임으로 좀 잘 끌어나가시고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여야의 협치 또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완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모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 그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 개파 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 다 지금 해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 역시도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뭐 당정 간의 경쟁도 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공동 모임이 또 탄생이 됐고 거기에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필두로 이제 뭉쳐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이 공동 모임이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큰일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 친이, 친박 그리고 주의 야박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낮에는 이명박계, 밤에는 박근혜계. 그러니까 친이, 친박, 주의 야박을 넘어서 다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여당이 됐는데 그걸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개파 모임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민들레라 쓰고 개파 모임인데 친윤 개파 모임 아닙니까? 근데 민심 들어볼래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마음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30여 명 플러스 오픈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럴 거면은 의원이 이제 한 110여 명 되나요? 뭐 총회 그냥 수석들 부르고 또 장차관들 부르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형태의 모임이 민주당은 이제 큰 선거 2번 망해가지고 이런 개파 모임 문제가 있구나라며 스스로를 다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굳이 이런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석이나 또 뭐 장차관 불러서 뭐 같이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한다 이런 얘기 이제 설명은 그럴싸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죠. 지금 이제 청은 빠졌으니까 뭐 당정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이름을 만들고 있죠. 소위 과거로 치면 당정청에서 기본적으로 그 공식적인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지금 정진석 이준석 대표와의 이 공중전의 이 연장선상에서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또 어떤 배제되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처음에 뜻한 대로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취지를 살려서 민심을 들어볼래. 민심을 듣는 방법이 과연 이런 소위 윤핵관들과 또 그 측근들로 이루어진 이런 모습의 개파 모임을 통해서 네. 시작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늘 첫 오찬 회동도 갖게 됩니다.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 인터뷰가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의 수장이 아니다.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언급을 했고 갈등 상황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란 늘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만남 이후에 좀 이런 분위기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만남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오늘 기자들 통해서 또 들었던 만큼 좀 잘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대통령의 성향상 네. 이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 편을 드시지 않는 저 입장은 본래 입장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그러시겠죠. 아유, 왜 그러십니까? 뭐 술 한 잔 드시면서 또 김치찌개 드시면서 좀 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요. 걱정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저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강조드립니다만 압승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불과 한 달 안에 치러지는 선거치고는 저는 더 압승이어야지. 더 완전히 우리가 쏠려서 이겼어야지 압승이지. 지금 이 정도 이긴 거는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여전히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고민하신 아주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야당이 좀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여당이 교만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야당에서 여전히 그 뭐랄까 검수완박에 이어서 뭐 검얼완박이라든가 또 친명 친문계에 뭐 개파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미래 권력 앞에 재편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 국민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아니 이럴 때야말로 여당이 정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여당에서 뭔가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이 정말 애쓰는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잘해서 야당이 이렇게 못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언급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또 도구가 있겠죠. 그렇죠.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곧 출장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을 자칭한 좀 과격한 행보를 보이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제 요청에 그동안 뭐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했었던 홍영표 의원 뭐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었고 대자보가 붙기도 했었는데 직접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뭐 자제 촉구를 통해서 민주당의 강성 팬덤 그런 지지 논란들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일시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시작은 됐구나.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본인을 지지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 또 소위 팬덤 문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딱 선을 긋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또 지지받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또 그 뿌리칠 수 없는 어떤 유혹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정치 문화는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 인신공격성 문자 또 뭐 전화 욕설이랄지 또 의원회관에 뭐 난무하는 투서랄지 팩스랄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어서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런 소위 이제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그 3m 대자보였나요? 거기에 이제 온갖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많이 적혀 있던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재명 의원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조차도 분분하던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지지받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팬덤 문화가 형성되고 거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리더가 이렇게 물꼬를 터줘야만 이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보이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 문화 쪽으로도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친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겪어봤고 또 그 친문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받았던 분이었잖아요. 네. 그때 말과 지금 말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의원의 사과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 정치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은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배우설이 있느냐,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의도한 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과거에 친문 강성 지지층들은 누가 의도했고 누가 배우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민주당의 지금 혁신과 개혁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데도 지금 내분에 휩싸여 있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좀 물꼬를 터 나가야만 당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에 관심과 참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과격한 어떤 지지들에 대한 것은 정치에 좀 오랜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항상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지지와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팬덤이 형성되는 거에서 사실은 좀 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재명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 이름으로만 하지 마라. 이렇게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 해소가 아니라 이참에 좀 이런 팬덤 정치의 폐해를 좀 막으려고 하는 조금 더 선당후사의 모습 또 좀 당에서도 당대표로 지금 차기 당대표로 출마하시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면 조금 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잠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전대 룰을 둘러싼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권리당원의 조건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권리당원 비율 혹은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나아가서 지도체제, 지도부 구성 방식을 집단 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단일 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지도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단 지도체제 이야기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이 정말 큰일인데요. 예. 저희가 대선 때 패배하고 나서 숙제를 못한 게 있잖아요. 왜 패배했는지, 또 지난 5년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그랬는데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룰싸움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가면 이미 반성이나 혁신, 뭐 처방 이런 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쪽으로만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논쟁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되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것은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다 나눠 먹게 하자는 거죠. 공천권을. 그리고 그 전당대회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1등은 대표,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자석 최고위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일성 지도체제는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이죠. 대표가 기본적으로 좀 중심 잡고 실권 가지고 가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좀 강력한 어떤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야당이 지금 뭐 거대 야당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167석인가요? 구석 됐나요? 그런데 조금 거대 야당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출범한 이 정부와 또 지방선거 패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강력한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해버리면 이게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또 이렇게 최고위원들 나눠먹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개파는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개파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만 다만 전제 조건은 그런 것이죠. 여기 출마하겠다고 하는 후보군들이 곧 이제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룰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룰은 뭐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
친명이나 소위 이제 그 반명이나 이 개파나 이런 입장을 떠나서 과거에도 마치 그 룰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누구 편드는 얘기가 아니라 예. 선례가 있거든요. 전당대회 중간에도 룰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바꾸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과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이긴 합니다만은 합의를 이루어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혁신 비대위라 부르고 혁신 비대위라 쓰고 저는 그냥 전당대회로 가는 징검다리 비대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전당대회 룰, 권리당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야 한다. 단지 지도체제는 집단 지도체제보다는 지금 단일성 지도체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변화는 필요한데 지금 예. 필요한 지도체제는 단일 집단 지도체제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권리당원 비율을 조율을 한다거나 이러면 개파 간에 이제 어떤 그 지지하는 집단에게 더 유리한 그 당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게 또 단일성 체제가 되다 보면 그 개파에게만 더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진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의원, 권리당원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당원,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가 매우 그 비중이 작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당원과 국민 한 반반 정도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권리당원 대의원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의 어떤 그 민심을 제대로 드릴 기회를 놓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게 합의 없이 이렇게 논란만 계속해서는 룰이 바뀌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굉장히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이 룰 싸움 때문에 그 반성과 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실종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예, 네.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은 필요하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룰 싸움보다는 쇄신이고 이거 변화에 대한 그것을 찾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